동창회로 많은 세월의 덮개가 앉은 듯했다. 10년 전에 풋풋했던 얼굴들 위에는 이제 사회라는 모진 물살에 닳고 다른 빛깔이 걸려 있었다. 내 아내 박서영은 오늘 밤의 초점이었다. 아니, 그녀 옆에 앉은 남자 이지훈이 초점이었다. 그는 박서영의 첫사랑이었다. 나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박서영이 술잔을 비우고 또 비우는 모습을 지켜봤다. 붉게 달아오른 뺨, 아득한 눈빛. 그 시선은 마치 이지훈에게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끈적한 것 같았다. 주위의 동창들은 이지훈이 지금은 대단한 사장님이 되었다며 그의 몽블랑 시계와 포르쉐를 칭찬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지훈은 그런 칭찬을 즐기는 듯 박서영이 어깨에 팔을 두른 채 별말씀을요 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우쭐함이 넘쳐 흘렀다. 형수님, 그때 이지훈 형이랑 이어졌으면 지금 사모님 소리 듣고 출근 걱정할 필요 없었을 텐데요. 한 느끼한 남자 동창이 큰 소리로 외쳤고 테이블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나는 와인잔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다. 박서영은 웃으며 그 남자를 가볍게 때렸지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몸은 이지훈 쪽으로 더욱 가까이 기대었다. 나는 마치 외부인 같았다. 투명한 배경처럼 그저 계산을 담당하는 도구처럼 느껴졌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은 무렵 박서영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구석에서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있는 이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7할의 취기와 3할의 도발을 담아 외쳤다. 여보, 이리 와봐. 순간 룸 전체가 죽은 듯 고요해졌다. 모든 이의 시선이 이지훈에게서 휙 하고 내게로 돌아왔다. 그 시선 속에는 동정심도 비웃음도 그저 흥미진진한 구경꾼의 설렘도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비웃음을 한 몸에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지훈의 얼굴에 걸려있던 여전히 희죽거리며 내가 웃음이 잠시 굳어지더니 이내 더욱 완벽한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마치 나를 한 마리 어리광대처럼 바라보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잔 바닥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쨍 하는 소리가 났고 그 죽음 같은 고요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그리고 나는 일어섰다. 그녀에게로도 이지훈에게로도 가지 않았다. 나는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가 내 외투와 차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지난 8년간 사랑했던 여자 박서영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완전히 낯선 어조로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두 사람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내일 아침 9시. 말을 마친 나는 그 누구의 반응도 살피지 않고 몸을 돌려 룸문을 열고 나갔다. 등 뒤에서는 죽음 같은 고요가 끝나고 왁자지껄한 소란이 터져나왔지만 더 이상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화려한 호텔 대문을 나서자마자 단바람이 불어와 술이 거의 다 깼다. 내 차는 문 앞에 세워져 있었다. 검은색 폭스바겐 페이톤. 겉으로는 수수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차였다. 내가 사업에 성공한 후 산 차였다. 묵직하고 안정적인, 마치 나 자신 같은 차였다. 항상 박서영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주고 싶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안정적이라는 말은 지루함의 대명사일 뿐이었다. 나는 서둘러 차에 오르지 않고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마치 빨리 감기하는 영화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박서영과 나는 대학 동창이었다. 내가 그녀를 쫓아다녔다. 그때 그녀는 이지훈과 헤어진 후 매일 우울해했다. 이지훈은 큰 도시로 떠나 성공하고 싶다며 그녀가 짐이 된다며 헤어지자고 했다. 나는 꼬박 1년을 그녀를 쫓아다녔다. 도서관에 함께 가고 숙제를 도와주고 매일 아침 그녀의 기숙사 앞에서 두유와 빵을 들고 기다렸다. 그녀가 아플 때는 없고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내고 물을 떠다 주고 약을 먹이며 3일 밤낮을 눈도 붙이지 못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은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졸업할 때 내가 청혼했고 그녀는 내 청혼을 받아들였다.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고향에 남아 각자 자리를 잡았다. 나는 작은 회사에 들어갔고 그녀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나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나에게 비전이 없다며 터무니없는 예단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다. 10년 전 나는 반평생 모은 돈을 털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그 돈을 마련했다. 아버지가 내게 통장 카드를 건네줄 때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아가씨에게 잘해줘라라고 한마디만 하셨다. 나는 그 말을 잊지 않았다. 나는 박서영에게 온 마음을 다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좋아했다. 내가 막 회사에 들어갔을 때 월급이 300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을 써서 그녀에게 가방을 사주곤 했다. 그녀가 새 휴대폰을 갖고 싶어 하면 2달을 나는 맘먹어도 최신 아이폰을 사주었다. 나중에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렸다. 밤낮 없이 코드를 짜고 영업을 뛰고 고객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 위출혈까지 왔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통장에 몇십만 원밖에 남지 않아 다음 달 월세도 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알리지 않았다. 밤에 그녀에게 알리지 않았다. 밤에 그녀가 잠들면 나는 혼자 베란다에서 돈을 빌려야 할지 궁리했다. 다행히 나는 이겨냈다. 회사는 서서히 궤도에 올랐고 작은 사무실에서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팀이 되었다. 30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했고 좋은 차도 샀다. 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믿었다. 나는 그녀에게 한도 없는 법인 카드를 주며 말했다. 사고 싶은 거 다 사.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지난 몇 년간 그녀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 매일의 생활은 쇼핑, 피부 관리, 친구들과의 애프터눈 티가 전부였다. 나는 내가 그녀에게 세상을 떠받쳐주면 그녀는 내 아내로서 편안하게 지낼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일주일 전 그녀는 대학 동창회 10주년 모임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때 지방 출장 중이라 정신없이 바빴다. 그녀는 이지훈도 온다고 말했다. 내 마음속이 철렁했다. 지난 년간 이지훈이 밖에서 잘 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없지 않았다. 무슨 투자의 고위 간부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와 박서영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나는 박서영에게 물어봤지만 그녀는 매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녀는 매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평범하게 몇 마디 주고받은 것뿐이야. 그냥 매번 무슨 생각을 하는 것뿐이야. 당신은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라고 말했다. 나는 출장을 일찍 끝내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다. 바로 이 동참회에 그녀와 함께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나는 백화점에 가서 그녀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티파니 목걸이를 골랐다. 모임에서 그녀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지금 그 목걸이가 담긴 작은 상자가 내 외투 주머니 속에 들어있어. 내 심장을 쿡쿡 찌르는 듯 아팠다. 나는 정말 바보였다. 담배 한 개비를 다 피운 나는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거칠게 비벼껐다. 휴대폰이 울렸다. 박서영이었다. 그녀는 다시 걸어왔고 나는 또다시 끊었다. 몇 번을 반복한 후 그녀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김현우, 너 장난 그만 칠래? 당장 돌아와. 창피하지도 않아.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녀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첫사랑 앞에서 망신시켰다고. 곧바로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무슨 뜻이야? 내 전화 안 받을 거야? 좋아.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를 또 들으면 더 심한 말을 참지 못하고 내뱉을 것 같았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어 조수석에 던져두었다. 나는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가지 않았다. 데이터는 밤의 어둠 속으로 침묵하는 야수처럼 미끄러져 들어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목적 없이 운전했다. 머릿속에는 여보, 이리 와봐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송곳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결국 감동시킬 수 없는 마음은 감동시킬 수 없는 것이었다. 8년간의 내 헌신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 남자가 나타나자마자 나는 순식간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심지어 그녀가 싫어하는 배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차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회사 건물 아래에 도착했다. 깊은 밤의 오피스 빌딩에는 오직 내가 있는 층만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주차를 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는 서버가 돌아가는 밍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내 책상 앞으로 가서 의자를 당겨 앉았다. 컴퓨터는 꺼지지 않은 채 화면에는 아직 다 작성하지 못한 코드가 떠 있었다. 나는 빼곡한 글자들을 응시하다가 문득 글자들을 응시하다. 이 모든 세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나는 회사를 집처럼 여겼다. 1년 365일 중 300일을 일했다.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이곳에서 기획안을 수정하고 코드를 짰는지 셀 수 없었다. 그런데 그녀는 내가 함께할 시간이 없다고 불평했고 내가 낭만을 모른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내가 벌어들인 돈 한 푼은 모두 그녀에게 분명하게 쓰였다. 그녀가 지난달에 산 에르메스 가방은 내가 나 자신에게 사준 가장 비싼 옷은 하인에서 산 셔츠 800만 원짜리였다. 그녀는 유럽 여행에 단달 동안 3천만 원 이상을 썼다. 우리 부모님이 서울에 병원 치료를 오셨을 때 좋은 일인실에 묵고 싶어 하셨지만 그녀는 비싸다며 일반 병실도 똑같지 않냐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참았다. 나는 대장부로서 이런 돈 문제로 그녀와 따질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그녀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인내와 헌신이 그녀의 만족과 소중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오늘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들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결국 다른 곳이라는 것을. 나는 서랍을 열어 가장 안쪽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6개월 전 내가 변호사에게 의뢰해 준비해둔 것이었다. 그때는 만약을 대비한 것이었고 마음속으로는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내 오랜 친구이자 회사 동업자인 최민준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2번 올린 후 연결되었다. 최 형의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현우야. 이 시간에 전화할 정도면 또 네 마누라가 너를 소파에서 재웠냐? 최 형은 나와 박서영의 관계를 처음부터 좋게 보지 않았다. 내가 결혼하던 해 그는 술에 취해 나를 붙잡고 말했다. 현우야, 너는 모든 게 다 좋은데 눈이 삐었어. 그때 나는 그에게 화를 냈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가 옳았다. 내가 눈이 삐었던 것이다. 형, 부탁 좀 할게. 내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말해봐. 최영은 내 말투에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듯했다. 이지훈이라는 사람 좀 알아봐줘. 예전에 서영이랑 같은 과였던 애. 모든 자료를 최대한 자세하게, 특히 지금 재정 상태. 전화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너희 동참회했어? 응. 그 자식이 왔구나. 응. 너희 둘이 싸웠어? 최형이 욕설을 내뱉었다. 기다려. 동트기 전에 그 자식 조상 18대까지 다 파헤쳐 줄게. 전화를 끊고 나는 의자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한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이제 막상 입 밖으로 내뱉으니 오히려 홀가분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랫동안 걸어온 사람이 마침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것 같았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사무실 휴게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아침 7시 최형의 전화에 잠이 깼다.
야, 찾았다. 최형의 목소리도 피곤해 보였다. 아마 밤새 잠을 못 잤을 것이다. 말해줘. 나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그 이재훈이라는 놈, 애초에 대단한 사장님이 아니었어. 5년 전에 페이퍼 컴퍼니 차려서 PLP 투자 사기 벌이다가 2년 전에 부실 터져서 빚더미에 앉은 고급 악성 채무자야. 그 포르쉐는 이번 동창회에서 허세 부리려고 렌트한 거고 손목에 찬 몽블랑 시계는 짝퉁이야. 하나에 400만 원짜리. 이번에 돌아온 건 혹시라도 낚일 바보가 있는지 보려고 돈 좀 뜯어서 도망치려고 온 거야. 걔는 진작부터 박사형을 노리고 있었어. 네가 돈 많은 거 알고 반년 전부터 박사형한테 온갖 달콤한 말로 마음속엔 항상 너뿐이었다. 그때 헤어진 건 어쩔 수 없었다고 작업 걸었던 거야. 최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리고 걔네들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야. 지난달 네가 출장 갔을 때 누가 걔네 둘이 커플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것 같대. 나는 휴대폰을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결국 내가 헛다리 짚은 게 아니었다. 결국 그들은 진작부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밖에서 죽어라 돈을 벌던 남편은 바보처럼 속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그녀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려고 생각했다니 얼마나 가소로운가. 현우야, 괜찮아? 최형이 저쪽에서 물었다. 괜찮아.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어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눌렀다. 자료 보내줘. 그래, 정말 이혼할 거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여자를 왜 데리고 살아? 좋아.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고맙다, 형. 전화를 끊고 최형이 보내온 파일을 열었다. 이지훈의 상세 자료, 렌터카 계약서, 짝퉁 시계 구매 내역, 법원의 채무 불이행자 명단, 심지어 몇몇 채권자들에게 보낸 구걸 메시지 캡처까지. 이지훈의 사진 속 기세등등한 얼굴을 보며 나는 그저 비웃음만 나왔다. 이것이 박서영이 그토록 마음속에 품었던 진정한 사랑이라니. 사기꾼, 악성 채무자, 그리고 그녀에게 세상을 떠받쳐 주었던 나라는 남편은 그녀의 눈에는 그저 마음대로 모욕하고 버릴 수 있는 존재에 불과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박서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김현우, 나 어젯밤에 술 너무 많이 마셔서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 너 너무 소심한 거 아니야. 그냥 농담이었잖아.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동창들이 다 나 비웃잖아. 내가 속 좁은 남자한테 시집 갔다고. 당장 돌아와. 우리 얘기 좀 해. 말하는데 너 진짜 이혼하러 갈 생각이면 이 결혼 생활 더 이상 못해. 집, 차, 회사 다 절반씩 나눠야 할 거야. 점점 더 당당해지는 그녀의 메시지를 보며 내 마음속 마지막 온정마저 완전히 식어버렸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녀는 나를 탓하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망신시켰다고, 내가 이를 키웠다고. 정작 자신의 문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내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다니. 나는 비웃었다. 좋아. 어디 네가 뭘 가지고 나눌 수 있는지 보자. 나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서영이랑 이혼하려고 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다. 이 소식이 어르신께는 큰 충격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마음 정했니? 내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예상했던 놀라움이나 비난은 없었다. 네, 정했어요. 그 애가 너한테 뭔가 잘못한 거니? 네. 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서 어르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 이혼해라.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아빠한테는 내가 말할게. 너 자신 잘 챙겨. 무슨 일이 있어도 너한테는 우리가 있어. 전화를 끊자 눈가가 시큰거렸다. 지난 몇 년간 박서영이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태도였는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명절에 그녀는 자기 남동생에게 수백만 원짜리 개인기를 사주는 데는 아낌이 없으면서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새 옷 한 벌 사드리지 않았다. 작년에 아버지가 편찮아 입원하셨을 때 내가 5영령만 원을 주며 이번님은 내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다. 나중에 내가 여쯤은 입원비를 내라고 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녀는 1영만 원만 내고 나머지 4영령만 내고 나머지 부부 사이에 영향을 줄까봐 계속 참고 계셨던 것이다. 내가 불효자였다. 가치 없는 여자 때문에 부모님을 힘들게 했다. 8시 반, 나는 차를 몰고 구청 앞에 도착했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기다렸다. 8시 50분, 박서영의 차도 도착했다. 그녀가 몰고 온 차는 내가 작년에 사준 빨간색 BMW였다. 그녀 자신처럼 화려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어젯밤 옷차림 그대로였고 화장이 번진 채 얼굴색이 엉망이었다. 김현우, 너 정말 이럴 거야. 그녀는 나를 노려봤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내가 장난치는 것 같아? 나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농담 한마디 때문에 나랑 이혼하겠다고? 너 제정신이야? 우리 8년의 감정이 그렇게 하찮아? 그녀가 따져 물었다. 한때 나를 애타게 했던 그 얼굴을 보며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서영아, 우리 감정이 얼마나 하찮았는지는 네가 더 잘 알잖아? 어젯밤 네가 그 소리를 지를 때 나를 뭘로 생각했어? 이지훈이랑 커플 레스토랑에서 밥 먹을 때 나를 뭘로 생각했어?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박서영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분노에서 당황과 심리적 불안으로.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 사람이랑 커플 레스토랑에 갔다고 그래? 너 함부로 말하지 마. 그녀는 여전히 발뺌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와 이런 의미 없는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았다. 9시 됐어. 문 열었어. 나는 구청 대문을 가리켰다. 들어가자. 말을 마친 나는 차문을 열고 내렸다. 박서영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복잡한 눈빛이었다. 분노, 억울함, 그리고 내가 읽을 수 없는 어떤 감정까지. 어쩌면 후회였을지도 모른다. 누가 알겠는가? 어쨌든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구청 로비로 들어가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다. 박서영은 머뭇거리며 따라 들어와 나에게서 가장 먼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계속 휴대폰을 보며 손가락으로 빠르게 메시지를 쳤다. 아마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듯했다. 이지훈에게? 나는 입꼬리를 비웃듯이 올렸다. 좋다. 그토록 그녀가 애타게 그리워하던 이지훈이라는 놈이 어떤 위인인지 그녀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박서영은 몇 번인가 내게 다가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내 차가운 시선에 결국 물러섰다. 그녀는 드디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듯했다. 아마 내가 그저 그녀를 겁주려고 화가 나서 떼쓰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난 수많은 다툼처럼 조금만 달래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번만큼은 내가 진심이라는 것을. 얼음이 석차라도 하루아침에 얼지 않는다. 나를 무너뜨린 것은 마지막 한 가닥의 짚이 아니라 그 전의 모든 집들이었다. 13번 김현우, 박서영님. 2번 창구로 와주세요. 안내 방송이 울렸다. 나는 일어서서 창구를 향했다. 박서영도 따라왔다.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타르르 떨렸다. 김현우, 우리 다시 얘기 좀 해보면 안 될까? 그녀가 내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다. 나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다시는 이지훈 안 만날게. 당신이랑 잘 살게.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창구 직원에게 내밀었다. 직원은 사무적인 말투로 물었다. 2분, 정말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네, 내가 대답했다. 박서영은 입술을 깨물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결국 그녀도 가방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다. 이후의 절차는 기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2자리 붉은색 이혼 서류가 내게 건네졌을 때
나는 온몸의 족쇄가 풀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박서영은 그 작은 붉은 서류를 든 채 옆 의자에 주저앉아 마침내 소리 내어 울었다. 나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구청대문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햇살이 눈부셨다. 햇살이 눈부셨다. 공기마저 자유의 맛이 났다. 나를 질식시켰던 이 결혼 생활이 맛이 났다. 그러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3푸날 나는 비웃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될 뿐이었다. 구청을 나와 나는 곧장 한때 집이라 불렀던 그곳으로 차를 몰았다. 박서영은 따라오지 않았다. 아마 이 일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잘됐다. 나도 신난할 필요 없으니.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0평짜리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지만 나는 조금도 미련이 없었다. 이곳의 가구 하나하나, 장식 하나하나가 박서영이 고른 것이었다. 나는 그저 돈만 내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차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어제 벗어 놓은 하이힐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아무렇게나 던져진 에르메스 가방이 있었다. 심지어 공기 중에 남아있는 그녀가 즐겨 쓰던 향수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다. 한때 나를 안심시켰던 그 향기가 이제는 그저 역겨웠다. 나는 침실로 가지 않고 곧장 서재로 들어갔다. 이곳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나만의 공간이었다. 나는 개인 물품들을 정리했다. 몇 벌의 갈아입을 옷, 내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몇몇 중요한 서류들. 내 물건은 많지 않았다.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다. 정리를 마친 나는 서재 의자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 박서영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일들은 반드시 얼굴을 보고 명확히 해야 했다. 특히 재산 문제.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서영이 돌아온 것이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색을 보니 오랫동안 울었던 듯했다. 거실에 놓인 내 캐리어를 본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폭발했다. 김현우, 무슨 뜻이야? 정말 이사 나갈 생각이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다 썼으면 버리는 쓰레기야? 그녀가 달려들어 내 캐리어를 빼앗으려 했다. 나는 몸을 트로피하며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다. 서영아,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 법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 사는 게 명분이 없는 일이야. 이혼? 이혼이라는 말을 할 면목이 있어? 그녀는 내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며 소리쳤다. 내가 8년 동안 가장 좋은 청춘을 너한테 바쳤는데 이제 네가 성공해서 돈 좀 벌었다고 나를 발로 차버리려고 해? 말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빨래하고 밥 해주고 너를 위해 아이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칫했다. 우리는 결혼 8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낳으면 몸매가 망가질 것이고 늙고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뜻을 존중했고 계속 기다렸다. 계속 기다렸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녀는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아이를 낳아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분위기가 다소 어색해졌다. 나는 더 이상 이런 해묵은 일로 그녀와 다투고 싶지 않았다. 말해봐. 뭘 원하는데? 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뭘 원하냐고? 박서영은 세상에 없는 우스운 소리를 들은 듯했다. 김현우, 잊지 마. 이건 부부 공동 재산이야. 이 아파트, 네 명의로 된 차, 네 회사 지분 다 절반씩 내놔야 해. 그녀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하나하나 세어나갔다. 눈빛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다. 이 아파트 1억 원짜리니까 나 6억 원 줘. 그 페이톤 2억 원에 샀으니까 나 1억 원 줘. 네 BMW는 내 거야. 그리고 네 회사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비록 결혼 후에 창업한 거지만 나도 절반의 지분이 있대. 나는 지분 말고 돈으로 줘. 네 회사 지금 시가로 적어도 5영억 원은 되니까 나한테 2억 원 줘. 그녀는 말을 할수록 흥분했다. 마치 그 돈이 이미 자기 손에 들어온 것처럼. 다 합치면 3억 원이야. 김현우, 나한테 3억 원 주면 깔끔하게 끝내자.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나도 볼 거야. 그녀는 팔짱을 끼고 나를 완전히 제압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녀의 말을 다 들은 나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그녀의 순진함에, 그녀의 무지함에, 그리고 8년 동안 눈이 멀었던 나 자신에게. 서영아, 네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 같아. 나는 일어서서 그녀 앞으로 걸어갔다. 위에서 아래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 재산은 처음부터 네가 단 한 푼도 나눠 가질 자격이 없어. 내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었다. 박서영은 굳어버렸다. 아마 그녀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예전에는 내가 항상 그녀에게 쩔쩔매며 단 한마디의 무거운 말도 한 적이 없었으니까. 넌 무슨 뜻이야? 그녀는 기세가 약간 꺾였다. 백지의 검은 글씨로 쓰인 결혼증명서. 그때 네가 직접 서명했잖아. 그녀는 이내 다시 기세를 잡고 목을 뻣뻣이 세우며 반박했다. 결혼증명서는 진짜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사제로 들어갔다. 박서영은 경계하는 얼굴로 내 뒤를 따랐다. 나는 책장 앞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에 있는 금고를 열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내가 돈을 꺼낼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금고에서 파란색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몇 장의 종이만 들어있었다. 나는 서류철을 들고 그녀 앞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물건을 보며 의심과 불안감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다. 나는 서류철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것 좀 봐.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울리는 망치 소리 같았다. 이걸 보고 나서 다시 네가 뭘 나눠 가질 자격이 있는지 얘기해봐. 박서영의 얼굴 표정은 의심, 불안, 그리고 애써 침착하려는 강압적인 모습 사이로 오갔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파란색 서류를 죽어라 노려봤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보는 듯했다. 그녀는 즉시 받지 않았다. 망설이고 있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 여자의 직감은 이 안에 있는 것이 그녀의 모든 환상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뭘 그렇게 유난 떨어. 그녀는 용기를 쥐어짜내며 소리쳤고 서리철을 확 낚아채 거칠게 펼쳤다. 안에는 몇 장의 종이가 있었다. 첫 번째 장은 증여 계약서였다. 날짜는 우리가 결혼신고를 하기 전날로 되어 있었다. 계약 내용은 아주 간단했다. 나 김현우는 내 명의로 된 모든 혼전 재산, 즉 은행 예금, 주식, 펀드 등을 포함한 총 3억 7천만 원을 내 어머니 이수란에게 조건 없이 증여한다. 아래에는 내 서명과 어머니의 서명, 그리고 변호사와 공증사무소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박서영의 호흡이 순식간에 가빠졌다. 그 돈이 바로 내가 사업을 시작한 초기 자금이었다. 그녀는 이 돈이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제 이 계약서는 그 돈이 처음부터 그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회사의 근원 자체가 그녀와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번째 장을 펼쳤다. 두 번째 장은 회사 정관의 사본이었다. 내 회사 이름은 김영 테크놀로지였고 주주 구성란에는 분명히 쓰여 있었다. 대주주 이수란 지분 90%, 두 대 주주 최민준 지분 10%. 회사의 법인 대표는 나였지만 내 명의로는 단 한 푼의 지분도 없었다. 나는 그저 고급 직장인일 뿐이었다. 어머니 밑에서 일하는 총괄이사. 박서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2억 원을 나눠 가지려 했던 회사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것이었다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세 번째 장을 넘겼다. 세 번째 장은 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사본이었다. 매수자란에는 김현우도 박서영도 아닌 김영테크놀로지 유한회사라고 쓰여 있었다. 이 아파트는 회사의 자산이었고 나는 그저 사용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네 번째 장은 검은색 페이톤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이었다. 차주 역시 김영테크놀로지 유한회사였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한 대의 날카로운 따기가 박서영의 뺨을 세차게 때리는 것 같았다. 그녀가 그토록 마음속에 품고 나눠 가지려 했던 거액의 재산, 집, 차, 회사 지분,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 없었다. 내 개인 통장에는 회사에서 매달 지급되는 300만 원의 월급을 제외하고는 거의 예금이 없었다. 내가 벌어들인 돈 한 푼은 일상 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배당금 형태로 내 어머니, 즉 회사의 최대 주주 계좌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한도 없는 카드는 바로 내 어머니의 카드였다. 박서영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빛은 공허했으며 입술은 말도 안 돼. 이럴 리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김현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휙 하고 고개를 들었다. 나를 죽일 듯이 노려봤고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너는 처음부터 나를 속였어. 너, 이 사기꾼. 나는 위에서 아래로 그녀를 내려다봤다. 내 눈빛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속였다고? 내가?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박서영, 내가 정말 너를 속이려 했다면 우리가 결혼 신고하기 전에 너에게 혼전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을 거야. 내가 정말 너를 속이려 했다면 지난 몇 년간 네가 그 카드로 수억 원을 쓰는 걸 그냥 두지 않았을 거야. 내가 이걸 만든 건 너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우리 부모님이 노후에 아무것도 없게 될까봐 막기 위해서였어.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회사가 경영난으로 망하더라도 적어도 부모님께는 돈과 집을 남겨드려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게 하고 싶었어. 나는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너에게 쓰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 네가 한 발자국 나를 오늘날까지 몰아붙인 거야.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서영은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바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토록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떤 선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야, 나는 안 믿어.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미친 듯이 벌떡 일어나 서재로 달려가 책들을 뒤엎고 서랍을 뒤졌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회사 서류들을 찾으려 했다.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려 했다. 나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패배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게 하고 싶었다. 몇 분 후 서재에서 그녀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그 증거 서류들의 원본을 찾았고 그 위에 쓰인 이름들이 그녀의 눈을 찌르는 듯 아프게 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온몸에서 영혼이 빠져나던 듯했다. 그래서 이 8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스쳤다. 네 빨간색 BMW는 네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그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돌려받지 않을 거야. 네 카드에도 아직 예금이 좀 있을 텐데 그것도 네 거야. 그리고 네 가방들, 액세서리들 다 합치면 몇 천만 원은 될 거야. 이것들은 다 네 것으로 해. 내 월급 통장에는 아직 2천만 원 정도 있어. 이건 우리 결혼 후 공동 예금이니까 절반씩 나누면 돼.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3억 원 정도는 되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거액이지만 내가 이미 입맛을 길들여 놓은 박서영에게는 거지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3억 원이었다. 2천만 원? 김현우, 너 지금 나를 거지 취급하는 거야? 그녀가 소리쳤다. 내가 너랑 8년을 살았는데 고작 2천만 원이라니. 네가 직접 말했잖아. 우리 감정은 하찮다고.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2대의 차, 그 가방들, 그 액세서리들.
그리고 이 2천만 원은 우리가 함께한 8년의 감정을 사들이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이제부터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을 거야. 너. 그녀는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발신자 표시를 보더니 구세주라도 만난 듯했다. 그녀는 베란다로 가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는 듣지 않아도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녀를 괴롭혔는지, 어떻게 그녀를 속였는지, 어떻게 그녀를 빈손으로 만들었는지 하소연하는 내용일 것이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전화를 끊고 돌아왔다. 기세가 한결 당당해져 있었다. 김현우, 엄마가 그랬어. 너 이거 혼전, 재산 이전이라 불법이래. 나 너 고소할 거야.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우리 집안 친척들 다 찾아가고 네 회사에 가서 소란 피워서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거래. 오늘 네가 나한테 만족스러운 답변 안 해주면 우리 박씨 집안은 너랑 끝까지 갈 거래. 그녀는 자기 엄마의 억지 부리는 태도를 내세우면 나를 겁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계산을 잘못했다. 예전에는 내가 그녀의 체면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 우리는 이혼했다. 내가 무엇을 더 염려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그녀를 보며 문득 웃었다. 좋아. 내가 말했다. 기다릴게. 엄마 보고 마음껏 소란 피우라고 해. 마침 나도 박씨 집안이랑 정산할 게 좀 있거든. 나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에는 다른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박씨 집안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지출 내역들이었다. 한 건 한 건 날짜와 영수증 증빙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박서영 앞에 내밀었다. 화면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다. 2018년 네 남동생 집 살 때 내가 계약금 2천만 원 줬지. 차용증도 없었고 네가 그랬지. 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나는 첫 번째 항목을 가리키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 돈은 우리 엄마가 몰래 시골 상가를 담보로 잡고 내게 사업 초기 자금으로 빌려준 돈이었어. 2020년 네 엄마가 네 남동생 차 바꿔줘야 한다고 해서 내가 1회생만 원 줬지. 네가 그랬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잊었니? 그때 내 회사가 해킹 공격을 당해서 자금줄이 끊겼고 나랑 최형은 한 달 내내 사무실에서 라면만 먹으면서 겨우 직원들 월급을 마련했어. 2022년 우리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내가 너한테 50면서 입원비 내라고 했지. 너는 1억명만 원만 내고 나머지 4억명만 원으로 네 엄마 금목걸이 사줬어.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곤란할까봐 단 한 번도 내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우연히 병원 영수증을 보고 네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됐어. 나는 한 항목씩 읽어 내려갔다. 한 문장씩 읽을 때마다 박서영의 몸은 한 번씩 떨렸고 얼굴의 핏기는 한 번씩 사라졌다. 그녀가 이미 잊어버렸던 사소한 일들, 그녀가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이라고 치부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찌르는 칼날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달 내가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서 3천만 원 이상 썼다고 했지. 사실은 이재훈이랑 몰디브에 간 거였어. 항공권, 호텔, 명품 소비 내역, 여기 다 있어. 나는 휴대폰을 거두며 차가운 눈빛을 말했다. 네 엄마가 소란 피우고 싶다고 했지?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다고? 좋아. 내가 이 모든 내역들을 이지훈이 악성 채무자이고 네 감정을 속이고 돈을 뜯어낸 증거와 함께 인쇄해서 너의 아파트 단지, 네 남동생 회사, 네 엄마가 모이는 분열회, 모임 장소에 다 붙여놓을게. 그때 사람들이 다 같이 평가해보자. 누가 뻔뻔하게 남편 돈으로 속였는지. 박서영은 완전히 겁에 질렸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체면이었다. 만약 이 모든 일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녀는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현우, 제발 이러지 마. 그 일들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나는 비웃었다. 습관이 된 거겠지. 내가 너에게 잘해주는 것에 익숙해졌고 거리낌 없이 요구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내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익숙해진 거야. 사영아, 너는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 없어. 네가 사랑한 건 그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질적인 삶이었을 뿐이야. 바로 그때 문벨이 미친 듯이 울렸고 김혜숙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함께 들렸다. 김현우, 문 열어. 이 배은망덕한 놈. 내 딸을 괴롭혀? 나 너랑 싸우다 죽을 거야. 박서영은 구세주려도 만난 듯 문을 열러 가려 했지만 내가 붙잡았다. 급하게 문 열지 마. 나는 휴대폰을 꺼내 최형이 아침에 보내준 파일을 열어 이지훈의 채무 불이행자 명단과 렌터카 계약서를 찾아냈다. 네 엄마 들어오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그의 딸이 그토록 마음속에 품었던 금지우격 같은 사위 후보가 어떤 미인인지 보여줘야겠지. 내가 문을 열자 김혜숙은 박준호와 함께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왔다. 김현우,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김혜숙은 허리에 손을 얹고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말하는데 오늘 너는 사영이한테 제대로 설명하고 줘야 할 돈 다 줘야 해. 아니면 내가 네 회사 문 앞에 들어누워서 네가 이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는 걸 모든 사람한테 보여줄 거야. 박진호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김현우 형. 누나가 형이랑 8년 살면서 공로는 없어도 고생은 했지. 누나를 빈손으로 쫓아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그들의 고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던져 놓았다. 이것부터 보고 나서 얘기합시다. 김혜숙은 의아해하며 휴대폰을 집어들고 파일을 열었다. 볼수록 그녀의 얼굴색은 점점 나빠졌다. 이지훈이 채무 불이행자이고 포르쉐를 렌트한 것이며 몽블랑 시계는 짝퉁이라는 것을 본 그녀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이럴 리가. 서영이가 그 사람이 대단한 사장님이라고 했는데 대단한 사장님이라니. 나는 비웃었다. 수억 원 빚지고 도망 다니는 악성 채무자를 당신들 모녀만 귀하게 여겼지. 그가 박서영과 함께한 건 그녀 자신이 아니라 내 돈 때문이었어. 지난달 박서영이 그와 몰디브에 가서 쓴 3천만 원이 넘는 돈. 그리고 그 전에 그에게 사준 소위 선물이라는 것들. 전부 박서영에게 내가 준 법인카드로 쓴 거야. 나는 다시 메모장의 계좌 내역을 한 번 더 읽어주었다. 김혜숙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푸르스름했다가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박준호도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다. 그의 아파트 계약금도 내가 준 것이었으니까. 박서영은 엄마와 남동생의 모습을 보며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그녀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기였고 그녀가 의지했던 것은 속임수였으며 그녀가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재산은 이미 그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김혜숙은 딸이 숨 넘어갈 듯 오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내 차가운 눈빛을 보며 오늘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박서영을 끌고 갔다. 가자. 집에 가. 이 못된 놈. 우리 그와 상대할 가치도 없어. 잠깐. 나는 그들을 불러 세웠다. 그 빨간색 BMW는 박서영에게 줄 수 있어. 하지만 내 엄마 명의의 법인카드는 돌려줘야 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네가 빼돌린 40년만 원, 우리 엄마가 상가를 담보로 잡고 빌려준 2천만 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지 않을게. 지난 몇 년간 박서영이 탕진한 비용이라고 생각할게. 하지만 이제부터 너희 박씨 집안은 다시는 나와 내 부모님을 괴롭히지 마. 김혜숙의 얼굴은 일그러졌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박사영과 박준호를 데리고 초라하게 물러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에는 마침내 고요가 찾아왔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나는 캐리어를 들고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곳을 떠났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 박서연이 베란다에 서서 공허한 눈빛으로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마치 세상에 버려진 아이 같았다. 나는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갔다. 우리 부모님은 병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다. 내가 들어서자 어머니는 곧바로 일어서셨다. 어떻게 됐니? 나는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아요. 아버지는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그날 오후 나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회사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야기하며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며칠 후 나는 회사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다. 최 형이 말했다. 이제 너를 간섭할 사람도 없으니 드디어 전심전력으로 사업에 매진할 수 있겠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간섭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마음 쓸 필요가 없어진 거지. 가끔 박서연의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다. 그녀는 이지훈과 싸웠다고 했다. 이지훈은 그녀의 카드에 있는 돈을 다 쓰고 BMW 차를 담보로 빚을 갚으려 했다고 한다. 박서연이 거부하자 이지훈의 채권자들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그녀를 막아서며 모욕했다고 한다. 김혜숙은 딸의 빚을 갚기 위해 금목걸이를 팔고 친척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다고 한다. 박씨 집안은 완전히 곤경에 빠졌다. 나중에 박서영이 나에게 한 번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지면호, 나 후회돼.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늦었어. 하지만 앞으로는 잘 살 길을 바라. 말을 마치고 나는 전화를 끊고 그녀의 번호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후회가 무슨 소용인가? 아무 소용없다. 어떤 상처는 일단 생기면 다시는 치유될 수 없고 어떤 길은 일단 잘못 들어서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녀의 후회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었던 안정적인 삶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6개월 후 어머니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 한라산과 푸른 바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어머니 얼굴에 떠오른 웃음을 보며 내 마음속은 평온으로 가득 찼다. 회사도 점점 더 커져서 몇 개의 큰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시가총액은 2배로 뛰었다. 한 번은 업계 정상회담에 참석하러 갔다가 입구에서 이지훈을 만났다. 그는 값싼 양복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명함을 건네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 그를 밀쳐냈다. 그는 나를 보고는 눈빛에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이 스쳤고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몸을 돌려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지난날의 은원과 애증은 이미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라졌다. 이지훈은 그의 업보를 받았고 박서영은 그녀의 길을 갔다. 그리고 나도 나만의 새로운 삶을 얻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최 형이 나에게 한 여자를 소개해 주었다. 이름은 소정으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온화하고 독립적이며 사려 깊었다. 내 과거를 알고 나서도 동정심이 아니라 이해심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야기가 잘 통했고 서서히 교류를 시작했다. 또 다른 주말 나는 소정을 모시고 부모님 댁을 찾았다. 소정은 우리 엄마와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끊임없이 웃음꽃을 피웠다. 나는 아버지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회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따뜻하고 밝았다. 나는 눈앞의 모든 것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결코 일방적인 헌신과 타협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노력과 소중함이라는 것을. 지난 8년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나를 성장하게 했고 진심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으며 눈앞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게 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소정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차는 불빛 찬란한 거리 위를 달렸다. 소정이 내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앞으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과거의 어둠은 이미 거쳤고 미래의 길은 밝고 따뜻했다. 배신과 계산,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들은 모두 먼지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더 나은 나 자신을 만나고 더 가치 있는 행복을 누릴 것이다.